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속으로 읽으면 바쿠스님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쿠스님으로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쿠스님. 들리나요? 네, 바쿠스님 맞죠? 네네. 나 애기가 받은 줄 알고. 제 목소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와, 약간 좀 목소리 듣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동생분이나 아니면 뭐, 여보세요? 네. 이렇게 잘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계셔? 그러면, 네, 바꿔주실래? 그러면, 예, 엄마, 이렇게, 이 느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성인이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바쿠스님께서 다시 한번 또 시들무 찾아와 주셨고, 시들무 공식 거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릴 적 했던 놀이들을 다 박살내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놀이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리십니다. 바쿠스예요! 일단 실명 대신해서 그냥 김돌비?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류를 되게 자주 하는데 두 분께서 문화재 복원 일을 하시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그냥 좀 옛날 얘기 듣듯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나 전통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문화재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나 그런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오, 예. 그래서 언니들은 좀 그림 쪽으로 갔던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 그 자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확고하게 문화 인류학자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와, 쉽지 않은데, 그죠? 왜 학기 초에 장래희망 적어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서 그랬는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좀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지내던 어느 날에 네.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해외 답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위촉을 해갖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12살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작년엔 제가 11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이라 5학년이고 나이가 돼서 기억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좀 동아시아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면접이나 서류 이런 심사들도 있었고 몇 개월의 교육 기간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그 포스터를 본 순간 진짜 이미 일본에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교무실에서 듣고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내내 막 가슴 뛰고 막 설레고 이래갖고 수업에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약간 좀 붕붕 떠서 수업을 듣다가 방과 후에 바둑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냥 급한 일 있다고 다 막 째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달려가갖고 부모님한테 그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다 스킵하고 다짜고짜 일본어 강의 사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부모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에 한국류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보니까 한국류에다가 뭐 숙박비, 뭐 식비 이런 거 다 이것저것 합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5학년 때 언니들이 지금 한창 막 미술 한다고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던 시기여서 부모님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너무 서러웠던 거죠. 언니들한테는 미술학원비를 1년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저한테는 200~300만 원도 투자를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막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면서 하루만 굶어도 허락해줄 거라면서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식 투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12살이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의지 표현? 이게 단식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부모님께 쌤이 막 전화해서 아이가 급식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와서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긴 한데 사실 급식은 먹었는데 집에선 이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 애가 좀 쪼르다가 말겠지 했었는데 제가 진짜 이틀을 굶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그냥 신청해 줄 테니까 면접까지 통과하면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고 해주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그 문화 교류라는 게 가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아, 예. 공식적으로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모든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연을 할 정도의 끼가 있어야 되고 외국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나 좀 깡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평범한 애들이 하기보다는 아이돌이나 배우 이쪽으로 좀 무대 경험을 쌓고자 막 이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신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게 해주자 하고 좀 그냥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 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로 서류 심사는 제 성적이 그렇게 막 낮은 편이 아니어서 잘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2차 면접이 있으니까 그냥 막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걸 막 달달 외워갖고 진짜 누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혹시 몰라서 일본어나 싱가포르 그쪽 언어로도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인데 진짜로 단장 선고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지원번호 몇 번? 김돌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러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좀 애기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면접관님들 눈빛이 그냥 좀 아이고 기특해라 하면서 좀 서글서글한 그런 눈망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망의 면접날이 왔고 열심히 외웠던 대로 자기소개를 잘 했는데 다짜고짜 특기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원 가져온 게 있으면 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아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여기서 내빼면은 100% 탈락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진짜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렁차게 소리치고 주섬주섬 찍찍이 신발 벗고서 제일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고려 품새를 했죠. 이야, 품새죠. 약간 그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품띠부터 약간 좀 대우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인정해주죠, 품띠. 예. 그래서 좀 다들 처음엔 좀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좀 되게 진지하게 꿋꿋하게 하니까 막 엄청 웃으시면서 제가 한국의 뭐 태권도가 갖는 막 전통적인 의미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누가 머리통 때려갖고 발표일에 깨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네. 학교에서 발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그 아래에는 막 이제 OT랑 시간, 장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막 이런 것들 뜨고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도 못해 얘가 붙어버린 거니까 예. 뭐 약속한 걸 모를 수도 없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이런 경험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무대 준비도 하고 진짜 무슨 아이돌처럼 식단 관리도 하고 외국어 수업도 하고 하면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춤은 하나도 몰랐는데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팀 이름이 스페어였거든요. 이 약간 좀 다른 팀들은 그때 좀 한창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그때가 진짜 딱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거 추거나 아니면 일본 전통 동화 중에서 뭐 배꼽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여자아이 이야기인가? 그 전통 동화를 이용해서 약간 연극 같은 걸 했었고, 저희 팀은 퓨전으로 일본의 전통 우산춤이 있는데 그거를 케이팝에 맞춰가지고 창작해서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의 초등학교는 작은 그 축제인데 마츠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소극장 이런 데를 돌면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보람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대 서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진짜로 공기가 차갑다고 하나? 약간 스포트라이트도 막 비치고 사람들이 막 함성도 질러주고, 이게 인이어를 끼면은 같이 끼고 있는 멤버들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진짜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땐 약간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제가 혹시 아이돌이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간 외교관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네. 5박 6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5박 6일 중에서 네 번째 일정이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원래 가기로 한 곳에 지진 위험 소식이 있어갖고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급하게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무대를 준비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학생들이랑 일본 전통놀이를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팀별로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이랑 짝을 4-5명씩 지어가지고 놀이를 배우고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했던 놀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그거인 알죠. 다루마상가 고른다? 이것도 있고, 켄타마인가 해서 줄로 연결된 공을 막대 그 컵에다가 올리는 놀이인데, 이건 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놀이들을 또 배우고 해봤는데, 그 중에 카고메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중간에 한 애가 가운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동그랗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카고메 카고메 카고노 나카모토리와 이츠 데야루 요하노 켄노바니 츠르토 카메가 스베타 무시노 소멘타레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뜻이 뭐지? 이게 뜻도 찾아봤는데, 카고메 바구니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나 동뜨는 새벽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네. 뒤에 있는 건 누구? 하는 노래인데, 예. 뒤에 있는 건 누구?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다 멈춰서고 중간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애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거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일본의 그 길상도 같은 걸 해석하다가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는 부분이 유산을 뜻한다는 걸 좀 알게 돼갖고 헐.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나 싶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어쨌든 뭐 서로 이름이나 외우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 애들이랑 통선명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그냥 당연히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그냥 몇 번 맞추는 게 다여갖고 솔직히 좀 더 무한해지는 놀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한창 막 놀이를 배우고 하는 그 부스가 있었는데 그 너머에 운동장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챙겨주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저희 리더였던 그 팀의 리더 언니가 진짜 좀 성격이 겉돌거나 좀 소외되는 애 보면 절대 못 지나치거든요.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쟤도 같이 끼워갖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도 뭐 같이 여럿이 살수록 더 좋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일본어를 일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쟤도 여기 학생 같은데 같이 끼워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좀 애들이 다들 좀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언니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 따돌림하는 건가 일부러 소외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일본어로 카고메 놀이 같이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 여자애가 뭔가 좀 계속 저기 근처에 있는 일본 학생들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속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스탠드에서 내려와서 계속 웅크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술래는 가운데서 눈 감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애를 술래로 정하고 저희 팀원이 7명인데 이렇게 돌면서 카고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고 멈춰 서서 기다리는 거죠.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뒤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멈췄을 예. 때. 사실 맞출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걔를 따돌리는 게 보이니까 좀 보란듯이 놀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데 나지막하게 걔가 김돌비하고 제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신소리 같긴 한데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뭐야 신기하다 맞췄다 하고 잘했다고 애한테 다가가는데 얘가 계속 등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갖고 치즈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치즈키가 일본어로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놀이를 더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뱅뱅 돌고 또 멈춰 섰죠. 이번에 뒤에 선 친구는 저랑 동갑이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가명이긴 한데 지혜라고 부를게요. 지혜. 예. 네네. 근데 그 애가 말한 이름은 지혜가 아니었고 가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 친구 이름은 가람이 아니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놀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름을 서로 알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얘 이름은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무시하고 스즈키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자고. 예. 그래서 저희도 말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면서 다시 하자는 건가 하고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름 잘못 맞춘 거 빼고는 계속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7명인데 아무리 우연이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가 끝나기 직전에 옆에 있던 그 리더 언니를 끌어다가 걔 뒤에 둘이 함께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호를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걔가 뒤에선 저랑 리더 언니 2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약간 소름이 끼쳐갖고 얘가 작은 등이 이렇게 엎드려서 보이는데 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그만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얼굴을 막 자기 무릎에다 묻고서 스즈키 하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고 하니까 예. 마침 이제 저희가 부스를 이탈해 있으니까 멘토 선생님께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겠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면서 갈게 했는데 계속 막 하자고 추즈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꺼림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바로 옆에 제가 지혜랑 앉았었거든요. 그 2번째 게임 때 뒤에 서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아까 이름 불렸을 때부터 약간 좀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걔가 이름을 지나치게 잘 맞추니까 좀 소름 끼쳐서 그런가 하고 근데 걔 진짜 어떻게 맞췄을까 하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근데 지혜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막 몸을 엄청 불안하게 막 좀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쓰는 지혜라는 이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자로 바꾼 이름이고 원래는 그 애가 맞춘 가람이 본명이었대요. 한국은 특히 좀 한문 이름을 쓸 일이 많으니까 어릴 때 쓰던 그런 순우리말 이름은 나중에 불편할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몰랐던 친구의 본명을 어떻게 알고 맞춘 걸까? 이러면서 둘이 막 소름 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팀원들이 옆에서 듣다가 그거 지금 그 후지아란가 아즈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는 카고메 놀이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팀원 말이 원래 그 애가 걔네 팀이랑 같은 조였는데 일본 학생들이 아즈카는 게임하기 싫다고 해서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걔가 그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팀원은 그냥 좀 놀이가 하기 싫은 것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탠드에 앉아있던 애가 그 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걘가 보다 하고 말을 걸어본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팀원이 근데 너네 왜 아즈카 이름을 몰라? 통성명도 안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길래 같이 가서 한 거라서 우리도 이름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원이 아니 그럼 걔가 너네 이름을 어떻게 알고 게임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부르는 걸 들었어도 저는 사실 약간 본명인 김돌비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솔이라고 예명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고선 제 이름을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리더 언니가 카구메 놀이 하자고 불렀을 때도 그냥 카구메 놀이 하자 말고 따로 대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저희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 프로필이 학교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희 이름을 알고 4번이나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맞췄지 싶은 거죠. 찝찝하긴 한데 이게 또 금방 막 공연하고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잊고서 그냥 잘 지내고 해답사단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간 거라서 돌아가자마자 학교로 가게 됐는데 예.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일본에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는 그 1인 1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도 교류위원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랑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이렇게 편지나 소포를 주고받고 하면서 문화를 알리는 자료나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마지막 교류 활동이었던 6학년 겨울방학 전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전통 옷인 그 유카타랑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호쿠사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파도 그림 있거든요. 그 그림 엽서 하나랑 한쪽 눈만 칠해진 달마 인형 그거랑 마츠리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달마 인형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초등학교 레크레이션 시간에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체험한다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인형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온 설명서를 읽고 그날 종례 시간에 물건들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네. 교류위원이 하는 일이 좀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일본은 좀 특히 달마에 대한 놀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마지막에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달마 인형이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눈이 그려지지 않은 달마 인형에다가 예. 소원이 생기면은 한쪽 눈을 칠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머지 눈을 채워서 그리는 그런 구복 신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인형은 한쪽 눈이 칠해진 걸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달마의 인형 밑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떼서 보니까 바닥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정확하게 제 이름, 김돌비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뒤에는 아즈카라는 이름도 쓰여 있었어요. 예? 사실 그 이름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여자애가 생각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마지막 교류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주머니에 챙겨서 넣어놨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잘 마치고 종례까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교실은 제가 정리할 게 남아서 저만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방학식 전이다 보니까 단축 수업을 해서 아직 좀 창문으로 막 햇빛이 들어오고 좀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문을 기대서 아까 봤던 그 종이를 펼쳐서 보는데 일본어로 된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맨 윗줄에 술래는 김돌비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카고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맨 아래에 아즈카하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래서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는 거예요. 카고메 노래 그 소리가 막 귀에 앵앵 울리는 것 같고 그 잊고 있었던 그 아즈카라는 그 여자의 엎드리고 있는 등이 생각이 나면서 쪽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놀이 자체가 가운데 술래가 앉아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빙빙 돈 다음에 술래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래는 김도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젠 제가 술래라는 거고 술래는 노래가 끝나면 제 바로 뒤에 선 사람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쪽지에 따르면은 바로 뒤에 선 사람은 아즈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날 막 뱅뱅 돌면서 계속 봤던 쪼그려 앉아있는 그 아즈카 등이 떠오르면서 저희들 그림자가 겹쳐진 가운데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신소리 같은 그 음성이 지금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막 그 긴장하면 입에서 신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입에서 막 신맛이 나고 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교류인데 이런 장난을 치나 하는 좀 화난 그런 마음도 있어서 바로 교류위원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교류 물건을 받았는데 혹시 아즈카라는 학생이 교류위원 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쪽에서 대답을 하는데 일본은 좀 성이랑 이름이랑 부를 때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지와라 아즈카 맞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후지와라 아즈카가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막 엄청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학교 학생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막 자세한 내용을 자꾸 피하길래 그냥 같이 교류위원을 하면서 친해졌던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명이긴 한데 매구미라고 부를게요. 그건 또 애칭처럼 매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학교 학생이랑 전화를 해서 매구한테 학교에서 혹시 내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이게 쉬쉬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되어 있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즈카라는 여자애는 한여름에 그 엄청 더울 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혼자 뱅글뱅글 돌다가 일사병에 걸려갖고 쓰러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바로 옆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애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애를 못 봤대요. 이거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인데 아즈카가 죽었던 그날에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 일부가 신소리로 누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좀 그렇게 괴담처럼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매구가 얘기해주는 상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아즈카가 교내에서 좀 귀신을 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이 좀 애가 음침하고 으슥하고 하니까 기피하게 됐나 봐요. 몇몇 애들은 다 피하고 좀 방관하는 느낌이었고 진짜 소수의 몇몇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 여자애를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러 명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웅크리고 앉아서 뱅뱅 돌면서 하는 그 카고메 놀이랑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방관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즈카 괴롭힘을 당하면 카고메 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못 봤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예.
애가 더운 여름에 밖에서 어린 여자애가 돌고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말리거나 데리고 실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못 본 척한 거죠. 네. 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등 뒤가 서늘한 거예요. 아즈카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뱅뱅 도는데 네. 술래는 저라고 했잖아요. 왠지 등 뒤에 그 애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면서 와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민트색 커튼? 그런 게 저희 학교는 있었는데 그게 막 나부끼면서 바람에 예. 근데 그 커튼 뒤에 창틀에 올려져 있는 아까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던 달마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형이. 예. 근데 그 인형에 눈이 양쪽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애들도 다 받아들였으니까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던 게 확실한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한쪽 눈까지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즈카는 그 카구메 놀이라고 친구들이 불렀던 게 사실 그 애한테는 괴롭힘이었던 거잖아요. 괴롭힘에 당하는 술래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이 자체가 가운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좀 얼굴에 이렇게 무릎에 묻고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하는 그 애들을 보고 어쩌면 이 술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아이들의 위치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소원으로 적었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아즈카가 제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교실에 아무것도 없고 햇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도 약간 좀 스산하게 불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달마라는 전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달마 전설이 수양하다가 잠이 오니까 안 자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찢어져갖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눈꺼풀이 있어 동그랗게 안 떠지잖아요. 달마 인형을 보면 눈이 땡그랗게 떠져 있는데 이게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 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릎에 파묻었던 고개를 든다면 그런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약간 좀 아무것도 없는데 등 뒤에 뭔가 좀 싸하거나 인기척이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거나 할 때마다 그 애가 나직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소리가 막 좀 울리면서 그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눈에 칠한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아즈카는 지금 내 뒤에 있을 텐데 뱅글뱅글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나중엔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씻고 있을 때나 그냥 걷고 있을 때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막 닮아 눈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와, 예. 이렇게 오늘 얘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막 그런 네.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름을 불러서 이 노래를 아. 끝을 낼까? 뭐 이런 고민? 그렇긴 한데 이 놀이 자체가 얘가 계속 막 치즈키 하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왠지 안 끝날 것 같다는 느낌? 계속 반복되는. 네. 아,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랬구나.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통성명도 안 했는데 예.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거죠. 맞네요. 와. 아, 네. 근데 나 박구스님 얘기 못 듣겠어. 너무 이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공기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래요? 아, 처음에 그 숨바꼭질 이야기도 그렇고, 아, 이거 음, 힘들어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이번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요. 그래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구스님의 이야기는 믿고 저희가 또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뭐가 있다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오늘 박구스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바쿠스님 이야기는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돌비 바쿠스 검색하시면 숨바꼭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공포에 면역이 생겼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박살 내실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머랭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한번 앓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면 다행이네요. 사실 약 먹고 지금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알람 안 맞춰놨으면 못 일어날 뻔했네요. 야,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뭐 네. 시들무에서 뭐 주무시는 걸로 이제 방송 펑크가 나는 거는 제가 인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시들무에도 있듯이 예. 돌벤저스가 있잖아요. 오, 네. 돌벤저스는 지금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돌벤저스지만 저희 병원에 한번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예. 어떨다 보니 한 병실에 빌런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빌런저스? 네, 완전 악당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 이렇게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악당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의 환자분들이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정중하시고 네. 괜찮으신 분들도 진짜 많으신데 가끔 빌런들이 계세요. 자동차 보험 환자분, 산재보험 환자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산재자보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한 병실에 모이셨는데 그 분들이 다 약간 빌런이셨던 거죠. 어떤 종류의 빌런이냐면 성희롱 쪽이면서 나일롱 환자들. 산재자보 환자분들은 좀 처음 다쳤을 땐 진짜 크게 다쳐서 오시거든요. 처음 다쳤을 때는 진짜 크고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아프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민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가족들도 힘들고 한 거 알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케어를 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입원을 하세요. 네. 그냥 좀 후유증 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보험이 좀 강해져가지고 네. 그냥 입원하면 바로 보험조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조금 그런 게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수술했던 그 병원에 그대로 입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막 간호사한테 맨날 아가씨 거리고 그러면서 어떤 성희롱을 하냐면 좀 수위가 되게 세요. 센 것 어허. 중에서도 제가 좀 거른 건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그 혈압을 재려면 환자들한테 팔을 네.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팔을 주면 되는데 일부러 어떻게 주냐면 가슴에 닿게. 예. 팔을 내밀면은 일부러 가슴을 닿을 정도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거나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일하다가 복도에서 어떤 환자분이 뭐 물어보신다고 저희가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엉덩이를 쳐요. 비키라고. 예.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 좀 비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는 그냥 몸으로 쳤어. 내가 손으로 치는 거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복도상에서 뒤에서 찍는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네. 참고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고 진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식판에 이제 밥이 나오면은 그 먹는 고추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도 점심약을 나눠드리러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 입 베어 먹더니 와 오늘 고추 맛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자기 거기에 두고
맛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세상은 미친놈 천지구나. 예. 네. 그러면은 그 병실 사람들이 다 막 웃고 막 마른 간호사들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와 쟤는 뼈밖에 없어서 위에서 아프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거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병실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40대에서 60대 아저씨들 그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예.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후배한테 사진이 하나 온 거예요. 새끼 고양이 사진이 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빌런 병실 환자분 중 한 분이 이제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다가 새끼 고양이가 있어서 덜덜 떨고 있는 게 불쌍해서 5마리인가 박스에 담아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는데 솔직히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런데 병원 안에 동물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데리고 왔으니까 하루만 그 병실에 놔두고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그냥 데리고 와서 입양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이었는데 좀 못 본 게 아쉽긴 했지만 고양이가 사라지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병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했는데 고양이 소리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거 아내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상 보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건가?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생각보다는 동물에게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런들 중에서 대장이 한 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장 한 분이 바로 고추 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그 국가유공자 분이셨어요. 예. 할아버지였고 근데 그 분이 성희롱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어떤 선배가 참다 못해가지고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와이프랑 딸이 달려와가지고 그 선배한테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소리 지르고 그 선배한테 엄청 모욕을 준 거예요.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가 흘리고 다니니까 그렇지 헐.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 선배는 이제 그 방 들어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방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빌런 대장분이 손에 안 보이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도 있고 이러면서 상처가 되게 잘 안 낫는 사람이어서 상처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 끝에 긁힌 상처가 났길래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하니까 옥상이나 1층 중간에 정원 같은 게 있어요. 예. 거기 나무에 긁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긁힌 상처인데 처음엔 되게 가벼워 보였고 여기는 잘 안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소독 챙길 때 소독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소독을 계속 챙겨줬어요. 같이 소독을 할 때. 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부위가. 동상 걸린 것 마냥 점점 썩어가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나무에 살짝 긁히신 거 맞냐? 이거 상처 보면은 무슨 못에 찔린 것 마냥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쇠에 찔리면 맞는 파상풍 주사 예. 그거를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맞추고 계속 저희가 소독을 챙겼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진짜 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병실에 다른 환자분한테 어떤 분이 면회를 오셨었어요. 면회를 오셨었는데 누가 봐도 진짜 얼굴 화장이 너무 진하고 옷차림 무당 같은 화려하신 분이 면회를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빌런 대장 그분이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이미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었어요. 상처 부위에서. 근데 무당 같은 그분이 저희 병실 딱 들어오자마자 코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냄새에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혼자서 막 좀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어디서 여기 짐승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예. 짐승 냄새랑 막 진짜 더러운 냄새가 섞여서 나냐면서 전체 이 방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때 저희는 빌런 대장 그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의사쌤이랑 저랑 소독을 해주다가 뻥 쪄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어떤 환자의 지인으로 왔냐면 그 고양이 준 사람의 지인으로 왔는데 무당 같은 그 사람이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 요 근래 어떤 짐승 잡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엄청 좀 쩔쩔 매는 식으로? 아니 뭐 그 고양이 잡았다 풀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고양이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짐승 털 냄새가 엄청 배어가지고 독한 냄새 여기 다 배었다고. 너 사실대로 안 말하면 나 너 안 도와준다. 너도 조만간 해 있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쩍 고양이 준 그 사람이 소독을 하고 있는 빌런 대장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양이 잡아다가 첫날에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옛날에 창문을 열면은 안쪽에 고리가 있는데 그거를 끈으로 창문 밖으로 박스를 연결해서 고양이를 그 한겨울에 밖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미친, 아우. 왜 그랬냐고 그걸 물으니까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가 몸에 좋은 거라면 약간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평소에도 길에 있는 고양이를 그렇게 잡아다가 고양이 수를 건강원에서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새끼 고양이인데 성체가 될랑말랑한 새끼 고양이 5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보다 양이지 이러면서 그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당뇨식에 기본적으로 우유가 나와요. 네. 그 우유를 밥으로 주고 그러다가 손도 다치고 애들 그 엄동 소란이 돼 있다가 그 보호자분 왔을 때 데리고 가서 건강원에다가 고양이 소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원래 그렇게까지 썩을 상처가 아니었는데 네. 걔네들 원한이 엄청 대단했던 거고 그 주운 것도 사실 어미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얘기하시길. 왜냐면 아예 완전 작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새끼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거라고. 어미가 돌보고 있었을 건데 잠시 먹이 구하러 갔다가 그 어미 고양이는 새끼 5마리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미 고양이도 이제 완전 하늘 품은 거죠. 하늘 품다가 애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엄동설안에 얼어 죽었고 애기들은 건강원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게 다 한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죽음의 최고 기여자가 그 아저씨니까 아저씨한테 먼저 갔는데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한 거예요. 주워온 게 그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짐승 냄새랑 그 짐승 한서린 그 와. 고양이 소리 때문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그래 너는 내가 그래 인연도 있고 너는 그래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으니까 너는 그래 내가 한번 살려주겠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이때까지 해왔던 잘못들도 너무 많고 이때까지 죽인 짐승 수가 셀 수가 없어 막 이런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예전에 그분은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전쟁 나갔었을 때도 다른 여자 겁탈하고 그랬을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놈은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놈은 이미 지금 앓고 있는 병도 그렇고 저 놈은 이미 조상도 다 버린 놈이야. 웬만하면 그 전쟁에 나간 국가유공자 분들은 조상이 좀 지켜주거나 신이 조금 배려를 해주거나 이래서 죄를 지어도 좀 봐주는 게 있는데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놈은 무조건 죽으면은 지옥행이고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편하게 못 갈 거라고. 자식들도 안 좋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데 미친 X가 뭔 헛소리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또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봤냐고 봤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무당분들은 기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콧바퀴도 안 끼면서 그래 지랄 한번 해봐. 더 해봐 이러면서 넌 어차피 죽어 곧 죽을걸 막 이러면서 오, 예. 어디 한번 용한데 찾아가봐. 너는 절대로 못 고쳐 그거. 너는 네 인생은 이제 조만간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는 네 뒤에 달린 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이 준 환자 보면서 너는 퇴원하면은 일단 와서 빌고 부적 하나는 써줄 건데 일단 너는 산에 가서 빌어야 돼. 좀 빌어야 그나마 나 하고 그냥 쿨하게 떠나셨어요. 예. 쿨하게 떠나셨고 뒤에 영이 많이 붙었다던 그 빌런 대장 할아버지 결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염증만 집중적으로 보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쪽 병원으로 전원을 가셨고 그 뒤로 소식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오지는 않으셨어요. 와, 진짜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동물들이 아무리 약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기에 동물인 거고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동물을 그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네. 그거 보자마자 저도 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양이만 동물이냐 뭐 그건 아니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당연하죠. 먹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해외에서 먹으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사냥을 해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시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혹은 그냥 몸에 한번 좋다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야, 진짜로 참.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일단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 허락된 종교의 자유 이외의 종교에 대한 건데요. 오, 예? 이제는 되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종교인데 네. 그때는 난생 처음 들었었고 처음 겪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 무조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겪었던 그때 그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교의 이름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종교 중에서도 수혈을 절대 하지 않는 종교. 아, 그럼 특정이 될 텐데. 네. 근데 뭐 제 입으로는 어찌됐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네. 어느 날 청소년 한 분? 어쨌든 그 미성년자 분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어르신 분이 걸리기 힘든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르신 분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무혈관성 골괴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퇴동맥이 예. 그 대퇴골두라고 하는 저희 허벅지에 큰 뼈 있잖아요. 그게 대퇴동맥을 눌러가지고 그 부분이 썩어서 이제 그쪽을 뼈를 대체하는 그런 큰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하면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그거를 하면은 기름칠이라고 해요. 기름칠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쓰면은 쓸수록 해져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삽입한 기구를. 그분은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거기에서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썩어서 결국엔 도려내고 새로운 뼈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게 출혈이 많이 나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막 이런 거를 다 받고 마지막에 수혈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남의 피를 안 받는 그런 종교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미성년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사인을 하는데 수혈 동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저희는 동의서를 다른 걸로 한 거죠. 수혈 거부 동의서로.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는 1도 안 들어가요. 본인의 의지도 1도 안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이 그 종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도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모태 종교였던 거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그 아이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혈하는 것도 그냥 가능성만 얘기할 뿐이지 100%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술을 하면은 그 피주머니를 한 2개 정도 차고 나오는데 첫날부터 거기에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한 그 다음날 새벽에 피 검사를 하는데 거의 성인 남자 기준 빈혈 수치가 뭐 13에서 17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빈혈 수치가 15점대라고 하면은 그 수술하고 나서 1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예. 5점이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많은 수혈량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수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젊고 밥 먹고 그리고 수혈 말고 조혈제라고 보조제를 조금 먹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수혈 거부를 한 상태니까 일단 그걸 먹으면서 경과를 보자 하고 이틀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10점에서 8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근데도 이제 피주머니에서 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죽어도 수혈은 안 된다. 애는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의사가 설득을 해보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신에게 맡길 거다. 조혈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걸 그냥 쓰면서 수혈은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쓰면서 계속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당연히. 상태가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더니 이제 빈혈 수치가 6점대인 거예요. 6점대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까딱하면은 그냥 숨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의사쌤이 이 정도면 진짜 위험하다. 네. 이 정도면은 너무 위험하고 진짜 사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수혈을 진짜로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애는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자기네 신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기로 했으니까 됐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다고. 근데 이게 미성년자니까 결정은 없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저희 맘대로 그렇게 수혈을 하면은 그건 의료법상 위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고소를 먹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결국엔 저녁에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진짜 침대를 한 바퀴 다 둘러싸가지고 무슨 기도인지도 못 들었어요. 아예 무슨 뭐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막 하는데 애는 울고 있고 부모님은 약간 청빈동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애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피검사조차 하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애 몸에서 피를 뽑으면 그만큼의 피 손실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피를 뽑아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혈액을 안 맞을 걸 아니까 괜히 애한테 더 이상의 피 손실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애는 한 일주일 정도 버티고 17살이라는 너무너무 예쁘고 이른 나이에 네. 갔어요. 참. 정말. 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겪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가끔씩 정말 그때가 계속 떠올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아예 간호정보조사지를 할 때 저희는 그게 이제 물어보는 게 무조건 생겼거든요. 네. 혹시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안 드시거나 수혈을 거부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가 이제 무조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돼 있고 만약에 수혈을 거부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동의서를 먼저 받게 돼 있고 저는 근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네. 다른 사람의 피를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평소에 본인 피를 혈액원에 자가 수혈을 신청을 해놓으시면은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왜냐면 남의 피를 받진 않으신 수혈을 안 받으니까.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헌혈을 할 때 이 피는 내 피로 나중에 쓰겠다 하시면은 거기서 조치를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때 이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피가 폐기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혹시 그치.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럴 때 자기 피를 수혈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종교에 위법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그리고, 피를 미리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료진은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법상. 네, 특히 미성년자는 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뭐 의료진이 그때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술만 하더라도 가족 동의서를 딱 내미는데, 네. 그죠? 예, 참.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뭐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둘 다 사람이 정말 싫어지는 이야기네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보시고 겪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지 참.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네. 치료하면서 느끼는 보람감도 오.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제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힘든 점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생명이 위급하신 분들이 살아났을 때 정말 간호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때마다 뿌듯하죠. 맞아요. 의료진 분들이 안 계시면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 힘드신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머랭님의 두 가지 이야기 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진짜로 의료진 분들 지금 많이 시들문 듣고 계신 거 압니다. 네, 지금 간호사님들, 의사분들, 뭐 여러 의료진 분들이 함께 시들문 듣고 계신 거 아는데, 항상 힘내시고, 분명히 힘든 점, 그리고 막 모욕적인 점, 이런 점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들문 들으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항상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날짐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보통 짐승이 아니죠. 그냥 바로 날짐승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짐승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닉이 정말 강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짐승이 아니잖아요. 날짐승이.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생날것의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괴담, 바로 군대 괴담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날것의 그 또 경험을 하셨구만. 네, 예. 아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잼스님. 군대 괴담, 이제 군대 전문 용어 계속 쓰기보다도 그냥 이제 겪은 그 내용 자체를 좀 더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날짐승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레십니다. 날짐승이죠.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릴게요. 혹시 팔자가 싸나운 사람이 기가 세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죠. 네,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희귀 케이스고요. 뭐 어디 가서 그냥 딱히 뭘 안 해도 막 기가 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제 팔자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친구들이랑 사업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예. 가게 오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팔자가 사납다라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막 노력한다고 극복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살면서 멈췄던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친구가 자취방을 한번 구해가지고 이사하는 날 도와주고 한 달 정도 후에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애가 헬스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일이 힘드냐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귀접을 한다고, 그래서 막 해병대 나온 친구고 뭐 무슨 정말 이렇게 기세 보이는 상남자 친구도 불러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당시에 좀 많이 이렇게 혈기왕성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날짐승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 해가지고 야, 나도 가서 한번 자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저는 정말 숙면을 취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는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네 얼굴 보고 도망간 거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긴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왔다 간 뒤로 자기가 귀접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이게 뭐 좀 기가 세서 밀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려드릴 얘기가 제가 만약에 기가 좀 세지 않았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얘기고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예. 이제 당시에 저희가 살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좀 들어가가지고 몇 달 동안 그 산 중턱에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판자로 지어진 원룸 아파트라고 할까요? 아, 맨션 느낌으로?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생긴 데를 이렇게 가서 몇 달 동안 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면서 청소를 좀 했는데 맨 바닥에 물이 여러 군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다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청소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넘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한 3일 정도인가 후에 제가 불침번 근무를 쓰는데 왜 잘 때 이렇게 사람들 체크하잖아요. 네. 인원수랑 이런 거 맞죠. 체크를 하는데 선임 한 명이 엄청 시름시름 앓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뭐지 어디가 아픈가 해서 막 이렇게 기록이랑 이렇게 보면은 누구누구 아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이마를 이렇게 댔는데 열도 안 나는 것 같고 뭐지 하다가 그냥 아직 좀 적응을 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 선임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막 되게 시름시름 앓으시던데 뭔 일 있으셨냐 하니까 그 선임이 갑자기 되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생활관 거기 그대로 있는데 예.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누워있었대요. 근데 누가 문을 벌컥 여는데 이게 진짜 오래된 옛날 군복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예. 물비린내랑 피냄새랑 섞여서 났는데 걔가 전신이 일단 다 젖어 있었고 예. 방탄모를 쓰고 있었는데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노려보는데 내가 저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면은 와가지고 죽일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자고 일어나니까 뭐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그냥 뭔가 되게 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꿈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귀신의 형상을 본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사람은 꿈에서 이제 막 복도에서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한 명은 자기 자고 있는데 바로 앞에 와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들 적응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기에는 목격한 귀신이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가위 눌리는 사람도 있었고 악몽 때문에 이렇게 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한 달 정도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멀쩡한 게 저랑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후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후임이랑 그리고 제 동기 한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끼리도 막 엄청 헬쓱해져 있는 게 보이니까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상병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보통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뭐 니네가 적응 못해서 그런 거다 남자들이 그런 것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잖아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우리 간부한테 말해서는 좀 답이 없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후임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군종 간부님들 계시지 않냐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걔가 이제 주말에 교회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그날 주말에 교회 군종 간부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내리자마자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오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그게 저희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기도가 막 이렇게 줄줄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막히더래요. 오. 뚝뚝 막히고 근처에 와서는
아예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대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속으로 주기도문이었나? 네. 그거를 막 외우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좀 정말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다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나오더래요. 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느낌이 들진 않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랑 군데군데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이거는 자기가 한번 그 간부들 통해서 보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이게 일단 뭐 임시방편이라서 효과가 있었는지 악몽 5번 꿀 거를 3번 꾸고 좀 그렇게 강한 효과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종 간부님이 저희 부대 간부님들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 당시에 경사대 주로 관리하던 간부가 좀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니네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냐고 그런 식으로 막 좀 노발대발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희끼리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참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몇 월에 이렇게 이사 갈 거다 다시 그 새로 지어진 건물로 확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좀 환희에 되게 차 있었거든요. 이제 악몽 안 꿔도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사 몇 주 전인가에 새벽에 한번 근무를 서고 3시쯤에 막상 건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후임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저희 건물이 딱 보이는데 되게 흉흉한 기분 있잖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 흡연하는 곳에서 후임 붙잡고 괜히 막 좀 더 얘기하고 그랬는데 후임이 저희 들어가서 이제 보고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너무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고하고 자려고 했는데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오기 전에도 되게 찜찜한 기분이었는데 안 그래도 분위기 흉흉한데 이 시간에 새벽에 혼자 화장실을 가야 된다니 해가지고 무서워하면서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볼일을 다 보고 일어서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그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예. 물가를 걸을 때 나는 발소리 있잖아요. 찰박찰박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저 소리가 여기서 왜 들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못 열고 있었어요. 근데 발소리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확히 제 변기칸 앞에 딱 멈춰가지고 노크를 3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문 열리면 나 죽는다였거든요. 문 밑에를 이렇게 딱 보는데 예. 엄청 낡은 전투화에 그 옆으로 뭐 흙탕물인지 그런 좀 막 이상한 액체들 있잖아요. 와. 흙탕물, 뭐 검은물, 피 이런 게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 나오려는 거를 입을 억지로 이렇게 딱 틀어막고 등으로 그 화장실 문을 탁 막았어요. 이거 반응해도 죽고 열려도 나는 죽는다 하는데 네. 노크를 다시 하더라고. 근데 그냥 평범하게 똑똑똑 하는 게 아니라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그리고 막 쾅쾅쾅쾅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게 막 진짜 무슨 큰 망치가 좋아서 때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아프고 막 그 와중에 열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데 계속 힘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정도 소란이면 누가 한 명이 나올 법한데 왜 아무도 안 나오지? 보면서 이거 나 진짜 죽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임이 짐승상명님 이러고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이렇게 딱 흐르더라고요. 짐승상명 여기 계십니까?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후임만 있고 제가 아까 액체 같은 거 흘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문을 그 정도 파워로 두드렸으면은 뭐 자국이 남아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후임한테 너 혹시 방금 뭐 못 봤냐고. 아니 못 봤다고. 너 그러면 혹시 누가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못 들었냐고 했는데 못 들었대요. 예. 아까 이렇게 귀신이랑 힘싸움 한 게 한 20분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40분 가까이 흘렀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등에 멍이 여기저기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그때 화장실에서 누가 비명을 악 하고 지르더라고요. 어제 저 찾으러 온 후임이 비명 딱 지르고 코피를 흘리면서 배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다가 이제 그 후임은 그렇게 의무대를 좀 갔었고 제가 행정만 가서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제가 들어가고 그 후임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누가 한 명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하면서 후임이 돌아오는데 정말 다들 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위도 안 눌리고 구멍도 안 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후임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마지막 기억은 불침번을 쓰려고 나온 것까지래요. 그 뒤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눈 떠부르니까 의무대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했는데 걔가 원래 주머니에 새콤달콤이나 그런 초콜릿 같은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애였거든요. 그냥 후임들한테도 하고 선임들 표정 안 좋아 보이면 하나씩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뒤로 그러는 걸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 후임이 자기보다 아래 애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냥 선 넘는 장난쳐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뒤로 후임이 실수하는 거를 못 참더라고요. 아예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싶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죽을 뻔한 공포를 느낀 게 있으니까 함부로 물어보지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그 마지막 휴가를 나가기 직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친구 옆에 앉아서 좀 회식을 했는데 제가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말아보고 너 기억나지? 이러고 물어봤거든요. 걔가 저를 골똘히 쳐다보다가 배트맨 만화책 보면은 조커가 진짜 입이 찢어지게 웃잖아요. 맞아요. 그 표정으로 딱 웃으면서 너도 알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안다는 거지 해가지고 잠깐 눈 깜빡한 사이에 걔가 없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만 바뀌고 나서 걔랑 저랑 둘이 근무 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연인지 걔가 진짜 피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걔가 피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랑 있으면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휴가 나와서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도저히 그거를 원인도 모르겠고 애초에 제가 만났던 그 귀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정신이 진짜 나갈 것 같거든요. 제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동기들도 제대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걔랑 연락되냐고 했는데 일단 연락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소식이 좀 끊겼었고요. 예. 이거를 나중에 제 지인의 지인을 유속 쪽 일을 하셔가지고 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답한 게 저 살아있냐고 물어봤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걔는 살아있다 하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수살기인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지방령인데 진짜 사악한 놈들이라고. 와, 예. 보통은 제가 뭐 영가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못 봐야 맞잖아요. 네. 근데 홀렸든 어쨌든 형체를 어렴풋이나마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진짜 지독한 놈이고 군대라는 곳 자체가 양기가 되게 넘치는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악몽을 꾸게 하는 거면은 그거는 진짜 보통 놈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엔딩이 조금 씁쓸하긴 한데 그 후임은 그 뒤로 좀 이래저래 알아봤는데도 결국은 찾지를 못해가지고 말 그대로 날짐승님께서 날짐승 정도의 강력한 기가 아니었다면 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거다. 기가 약했던 사람이라면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와, 그럼 좀 빙의된 걸로 엔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웃는 표정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시 생각해봐도 사람이 지은 표정 같지가 않아요. 비릿하구나. 네. 도대체 뭐였을까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나마 날짐승님께서 좀 기가 세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실 만큼 그나마 좀 강한 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못 건드렸을 뿐이지, 이거 만약에 네. 진짜 허약하신 분이나 이러셨던 분이라면 무슨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네, 그죠. 오늘 날짐승님께서 뭐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날것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또 야생의 한 곳에 떨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그러시면 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군대 괴담도 굉장히 또 섬뜩한 군대 괴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날짐승님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당분이 딱 1000마디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여러 또 귀신을 목격하신 분들,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돌비공포라디오에 군대 괴담 제보합니다 라고 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